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직관력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직관력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을 때 그때는 뭐 판단이 그래서 뭐 얘기 듣고 뭐 듣든 안 듣든 자기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직관력이 없으니까 직관력이 저보다 한 3년 내지 5년은 제 생각에 딱 해봤더니 내가 3년 정도 되면 판단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 분야에 저보다 10년이나 5년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사업자다운 그런 모습을 어떠세요? 사업 하시는 분이 이제 이 지금 기업가 이런 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업가의 마인드,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하고 앞에 사실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배우고 이 단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강사 조종 이런 것 때문에 그거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런 기업가의 정신이나 이런 건 다 좀 배울 거예요. 자, 좀 들어갈게요. 전체적인 그 창업 절차입니다. 저희가 사실 배우는 거는 요 내용을 배우고 여기에서 세금관계를 또 좀 배울 거예요. 이 세금관계를 우리가 왜 필수적으로 배우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다 하죠. 네. 왜 세무서에다 하겠어요? 세금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이제 민원 같은 거에 이제 구청에 뭐 허가라든가 이런 거 구청에다 하는데 이건 세무서에다 합니다. 근데 세무서에다 하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세금 내겠습니다. 이거. 그것 때문에 세무서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근로소득세는 그 내가 일하는 그 사업자가 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그 사업자가 내는 것과 똑같이 내가 그런 세금을 국가에다 내겠다. 사업자는 뭐예요? 일단 이익을 내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사업자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에 대한 의무가 기본적으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수익이 생겼다고 신고를 안 하고 수익이 안 생겼다고 뭐 아는 게 아니라 수익이 있든 없든 일단 폐업하거나 휴업하기 전에는 세무 신고를 해당되는 날짜에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세무 신고가 세무관계가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탐색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배우실 거고 또 이제 창업자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배우실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창업 예비 분석하고 사업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사업 분야의 결정과 사업 아이디어 모색, 사업성 분석까지는 사실은 내 아이템에 대한 검토 단계입니다. 아이템에 대한 검토. 그래서 이 사업성 분석까지 검토하는데 사업성 분석에서 뭘 검토하냐면 그 아이템에 대한 수익성과 시장성, 기술성 이걸 분석하죠. 그래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 돈 벌려고 하려면 이 사업이라는 거는 1년 하고 그만뒀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1년 하고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업이 1년 하고 마는 사업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회수하는 기간이 2.5년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년 안에 회수한다 그러면 괜찮은 사업이에요. 3년 안에 회수한다 그러면 잘 검토해 볼 만하고 5년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성이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걸 잘 봐야죠. 그죠? 시장성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지정 이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수익성에서 내가 만족하는 수익이 난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한 뭐 1%나 2% 수익이 난다. 이러면 사업하시겠어요? 차라리 은행에다 놓고 내가 휘바람 불면서 돈 받아 먹는 게 낫지. 뭐하러 사업을 해?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보다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드디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내가 설정하고 이 그 각 아이템에 대해서 검토해 봤을 때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허가해주는 사업들. 그래서 사실은 요 예비 분석 단계와 요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굉장히 비중을 둬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뭐 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다가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성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뭐 다 하지 않아도 좋고 그 중에서 내가 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수익성과 시장성, 기술성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지금 하는 거는 요 이하의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바로 시작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하면.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모든 것이 수익성이 다 난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인허가 사항을 점검해서 다 됐다 하더라도 인허가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사항 점검까지가 사실은 사업성 분석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든가 요거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의무가 있겠죠. 이 사업의 인허가가 이제 그 필요한 업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어떤 업종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 우리가 암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사행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 또 그게 뭐 담배나 양복, 뭐 이런 것도 어떤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인허가가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숙박업 이런 것도 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려면 인터넷 요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생활공감진도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업종, 지역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받으면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여기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앱을 받으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인허가 업종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신고 이런 게 필요하고 건설기계 매매 이런 거는 등록이 필요하고 건축사 등록 뭐 이와 같이 결혼중개소 경비업도 허가가 필요하고 이런 그 신고라든가 허가 이런 것들이 등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등록이 필요하고요. 관광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노래 연습장업도 구청이라든가 문화체육관 이런데 등록이 필요한 그런 업들. 그래서 이게 뭐 등록에 제한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아서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담배라든가 독서실까지도 교육청이라든가 체육과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목욕탕이라든가 미용
등록이라든가 신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이 있고 저런 인허가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아까 세무서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 등록할 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거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뭔가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번호를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는 우리가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받는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가 이 번호를 받았다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사업을 하잖아요. 그 전에 받았던 그 사업자 번호를 줍니다. 전에는 이게 좀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동일한 사업자 번호. 그래서 한 번 사업자 번호를 받으면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하나의 주권이 생기는 건 언제 생겨요? 태어났을 때 바로 생깁니까? 출생신고 했을 때 그때 그 등재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생깁니다. 그죠? 그하고 똑같이 이미 나는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의 하나의 권리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주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내가 바로 신고를 바로 하면 돼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체가 지금 권리 주체가 없어요. 법인 사업자는. 그래서 권리 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권리 주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주체를 만드는 과정 그것이 정관을 법원에다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여기가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를 등록하는 거는 우리가 출생신고에서 내가 하나의 주권을 받듯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로서의 하나의 권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한 가지만 요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도 되지만은 신청을 해도 되지만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 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공동 사업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냥 공동 그 사업에 대한 계약만 내부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공동 사업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공동 사업을 하는 걸로 표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를 한 명을 선정해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고 거기다 같이 공동 그 사업자 계약서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세무상에서 이 사업자 등록상에서 공동 사업자로 이미 등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의 형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출자 형태에 따라서 개인 기업하고 법인 기업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출자 형태는 자본금을 내가 다 대느냐 여러 사람이 같이 대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대면 개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없나요? 제가 있죠. 예. 그 앞에 있는 거는 좀 없는 내용인데 그 개인 기업은 자기가 다 돈을 내고 그 대신 수익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죠. 그죠? 네. 법인 기업은 같이 출자를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3명 이상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명 이상이 출자해서 또 이익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구분은 이 출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구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인 기업은 하나의 어떤 법률로서
권리를 새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사업자로서의 하나의 권리를 법으로서 만듭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합병회사 다 이 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혼자가 아닌 몇 명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출자해서 하는 그런 법률 형태의 회사인데 각각의 조금 특징이 있어요. 같이 출자를 하는데 책임의 문제. 이 개인은 회사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했다. 그때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빚이 있을 때 무한 책임입니다. 이 개인 기업은 무한 책임. 그래서 망해도 쫄딱 망했다는 게 뭐냐면 빚이 많으면 내가 폐업을 하더라도 그 빚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한 책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하다 보면 진짜 쫄딱 망하는 거죠. 집 다 날리고 쫄딱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법인기업은 책임이 유한 책임입니다. 내가 출자한 것만큼만 손해보면 돼요. 회사가 빚이 더 많더라도 그거는 회사가 청산 딱 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내가 출자한 것만큼만 하면 돼. 그걸 우리 유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식회사가 대표적으로 다 유한 책임입니다. 출자자가 유한 책임이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나 한명회사 이런 것들은 일부는 유한 책임, 무한 책임 이런 것도 있고 전체가 무한 책임인 경우도 있고 이런 그 각각 어떤 그런 출자자의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같은 법률 형태지만은 유한회사라든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되어 줄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주식회사 이거죠. 나중에 있습니다만 요거 제가 먼저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비교. 나중에 나옵니다만 요걸로 그냥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창업 절차는 관할관청에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는 인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에 이거 한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권리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로서의 권리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저때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관이라는 겁니다. 정관의 내용은 이 회사의 목적은 뭐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출자를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관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설립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내 권리가 있다. 사업 하나의 그 회사로서의 권리 주체다. 라는 걸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개인 전체의 자본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이건 주주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사업의 책임 모든 문제를 사업자가 가지는 거 뭐 당연하죠, 그죠? 법인 사업자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과세는 사업주는 소득세죠, 소득세.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이렇게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이 사업주는 이 근로소득세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세를 받잖아요.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자한테 급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냥 남는 것은 그냥 개인 소득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법인은 대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받고 대표자의 급여를 빼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낸다. 이제 물론 여기서 넘어가서 법인세와 뭐 이런 거에 차이도 또 있어요. 자, 장점으로는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돼서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뭐 규모가 좀 작으니까요. 그리고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신상계 이런 것들이 뭐 사장만 의사결정 딱딱 하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적합하다. 사업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법인으로 가는 게 유리하게 세제상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제상. 나중에 이제 세금 볼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떤 비밀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사업인데 나만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망하면 쫄딱 망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거고. 대표자가 대표를 못 바꿔요.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를 못 바꿉니다. 폐업을 하고 다른 그 사람으로 하려면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영속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양도 시에 어떤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자가 돈을 벌든 안 벌든 한 20년이 유지됐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대우를 받아요. 저렇게 사업을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대를 받더라고요. 이 강공소에 갔을 때. 이 법인 사업자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일단 신용이 더 개인 사업자보다 신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공서의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개인 사업자는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뭐 이런 거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법인 사업자로 가는 게 그리고 주식회사는 뭐 회사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뭐 상장 이런 것도 거칠 수 있겠지만은 많은 여러 사람한테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 규모를 크게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장이 어느 정도 이상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금액으로 말하자면 뭐 한 연간 수익이 1억 이상 난다 이러면 이 법인 쪽으로 세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단점 법인기업의 단점은 설립 절차가 아까처럼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설립 절차가 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 가능하다. 최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기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만약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회사 자금을 내가 빌리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내요. 이자를. 회사와 대표와는 이게 하나의 그 빌리고 이런 그 어떤 거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이제 개인 기업하고 법인 기업 이렇게 해봤는데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 거가 낫잖아요. 그죠? 말로만 듣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사업 등록 신청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용, 법인 사업자용 이렇게 이 책이 없을 거예요. 따로 이렇게 돼 있도록. 그래서 뭐 쓰는 내용은 뭐 많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상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쓰게 되고 여기 이제 업태에 이제 부업태, 주업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필요하죠. 업태는 제조업이냐 크게 세 가지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다시 업종은 뭐냐? 컴퓨터 수리냐, 컴퓨터 판매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에 내가 컴퓨터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면 서비스 업체의 업종은 컴퓨터 수리 이렇게 그 제조업하고 도소매업, 뭐 서비스업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생각이 됩니다. 제조는 생산을 담당하는 거고, 도소매는 그냥 이쪽 물건을 사다가 팔기만 하는 거죠. 팔기만 하는 거고, 서비스업은 자기 기술로 직접 기술이라든가 이런
노동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거를 하나의 가치로서 대가를 받는 것이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수리해준다. 이거는 내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고 어떤 것들을 생산하는 제조 시설을 갖춘다. 이런 것들은 제조업에 속하게 되죠. 다른 이상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는데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아까 보신 거 그거를 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 내 명의로 된 게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해도 관계없어요. 지금은 뭐 꼭 상가가 아니고 관계없는데 다만 내가 소유로 돼 있든가 내가 임대차 계약이 돼 있든가 뭐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허가라든가 등록이 필요하면 사전에 그런 등록 필증이라든가 등록 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첨부를 해야 되고 동업계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업을 그냥 내부적으로 하려면 여기다 안 넣고 내부적으로 동업계약을 갖고 있으면 되고 사업자 등록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동업계약서를 사업자 등록할 때 같이 제출하실 때 대표자를 한 명을 선정해서 아까 사업자 신청서에는 대표자를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 다른 이티카스로 집을 사업자 등록 사업자 주소를 할 경우에요. 예. 임대차 계약이 돼 있으면 집주인한테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이 주소로 해서 사업자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구조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전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런 주소지만 될 경우. 네, 그런 경우 아니고는 집주인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예. 일단 이 제출 서류에 집주인 동의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거 없는데 뭐 동의 이런 거 받을 필요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할 때 우리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이거를 뭐 여기 구분해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과세자. 처음부터 갈래가 이렇게 딱 있는 개념보다는 일반 과세자인데 그 중에 내가 좀 영세한 사업일 것 같다. 이 사람한테 국가에서 영세한 사업한테 뭐 세무 신고를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키워주자.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해주고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빡빡 때리면 곤란하니까 세금을 좀 더 적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무 처리 이것도 좀 간편하게 해주자 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있어요. 예상 요건 본국가의 기준입니다. 4,800만 원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단 요런 업종일 때는 안 된다. 이건 사람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되고 이거 외에 업종으로서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간이과세자로 특별히 세금을 좀 낮춰주고 세무관리에 편리성을 주겠다라는 게 간이과세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일반 과세자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사업이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기 불가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끼리 거래하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사업자하고 거래하려면 세금 계산서를 띄워줘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안 띄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래가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일반 가세자를 가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소비자를 대한다든가 이러면 간이 가세자 연간 4,800만 원 미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간이 가세자라 이렇게 하면 세금에 대해서 좀 더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금 혜택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부가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를 제가 여기다만 넣은 것 같은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론 이제 매출액 산정을 그 인정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일반 사업자들은 그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다 산정하잖아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 매출로 이렇게 잡는 경우는 아닌데 이 간이가세자가 세금이 좀 적다는 거는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가 무조건 10%입니다. 10%인데 이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그 금액이 매출 부가세가 10%의 10%분에 대해서 20% 10%분에 대해서 20%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매출했다. 그럼 일반 가세자는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간이가세자는 이 비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많은 게 30%인데 일반 가세자가 100만 원 세금 낼 걸 간이가세자는 30만 원만 내면 돼요. 10%에 30%니까. 그죠? 그래서 매출 부가세가 적고 반면에 이제 매입 부가세 공제도 적어요. 적어서 이걸 자세히 보면 어떤 그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를 유리하냐면 소비자를 많이 이렇게 접하는 이런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로서 세금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이 부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용 신청서입니다. 그 내용만 좀 다르고 신청사항에서 이제 법인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대표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서식만 한번 이렇게 신청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만 한번 보시고. 법인 사업자 대출서를 보면 이제 법인 설립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법인 설립 신고는 이미 등기가 된 거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개인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인 명의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주나 출자자 명세서 어떤 사람이 실제적인 출자 주인이다. 이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 관계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고 현물 출자한 것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현물 출자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에 대한 신고 의무입니다. 납부는 내가 산출세액이 있을 때 내는 거고 세금 납부할 게 있든 없든 신고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고가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내가 하지 않는 경우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그런 신고의 의무를 그런 중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에 보면 상호라든가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신고하고 그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호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 가능하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 변경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업 종류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업 종류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회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이 있을 때, 그때도 아까 첨부서류에 그 출자 내역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변경시켜서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주소지 이전하는 때, 또 임대차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일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 자, 아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쭉 보셨습니다만은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할게요.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법인 기업도 아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법인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관을 설립 준비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해하시는 거고, 법인 정관에서 들어가는 사항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관, 법조문을 이렇게 만드는데 정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정관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보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관을 책에는 지금 없을 겁니다. 해놨는데 총칙해가지고 여기서는 주식회사 뭐뭐라고 한다. 또 당사의 사업 목적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지점이 있을 때는 지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식과 주권에 대한 사항, 주식의 발행 총수는 얼마고 한 주식 금액은 얼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사항 쭉 들어가고, 이 뒤에도 쭉 있습니다만 한 페이지만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내용들은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한 주의 금액. 이거는 뭐 우리가 법인 설립에 참여하면 그 투자 자본 자체가 다 주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니까요. 다 주식으로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 뭐 회사 공고 방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정관의 내용은 이런 기본 사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법인 등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세금에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서 개인 사업자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금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개인 기업에 대한 세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소득이 연간 소득,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이거는 총 어떤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다 조정하고 나서 과세 표준입니다. 이게 1,200만 원 이하일 때 그때는 세율이 6%에 해당돼요. 근데 4,600만 원, 1,200만 원 이상의 4,600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에 8,800만 원까지는 24%가 되죠. 우리 사실 근로소득세도 이거하고 지금 거의 같죠, 그죠? 근로소득세도. 그리고 8천만 원이 넘어가면 35%의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3억 원이 추가되면 38%. 여기 아마 작년인가 바뀌어가지고 최고 세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 4,600만 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이게 누진세이기 때문에 8,800만 원에 24%를 딱 때리는 건 아니죠. 누진세 개념 아시죠, 그죠? 8,800만 원이 수익이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1,200만 원은 6%로 적용하고, 또 나머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에 있는 3,400만 원에 대해서는 15%로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누진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4,600만 원 이상일 경우
8,800만 원까지 금액 얼마예요? 한 3,800만 원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24% 때린다. 그래서 보면 이게 4,600만 원이 넘어가면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이제 법인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2억 원까지 10%입니다. 2억 원까지. 2억 원. 그죠? 네. 아까 4,600만 원 넘어갈 때 개인 사업자가 24%의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이 법인세는 2억 원까지 10%를 냅니다. 그리고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까지는 20%를 내게 되죠. 이걸로 봤을 때 과세 표준이 높을 때는 이 법인 기업으로 가는 게 세금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2억 원 벌어가지고 38%씩 세금 낼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갔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기업 규모가 좀 클 것 같으면 또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이런 기업,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아예 법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건 이 법인 기업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 재택 창업 시스템 이런 거에 설명이고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차이, 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책이 있는 겁니다만 그런 거는. 자, 여기 법인 기업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주식회사라는 거고요. 주식회사라는 거는 철저하게 자본만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이 누구든 잘나든 못나든 이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우리 그 패밀리십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본만 출자하면 무조건 주주가 되는 게 이 주식회사겠죠. 삼성전자 주식 아무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는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없죠? 그죠? 누구든 관계없어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어떤 내가 직업을 하든 관계없이 주식회사는 무조건 자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본만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의무가 자기가 출자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만 어떤 의무가 있다. 그런 개념이 이제 이 주식회사의 개념이고요. 이 유한회사는 같이 출자를 한 개념이지만은 사원수의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하 이런 어떤 기준이 있고 또 출자 금액을 균등하게 우리 주식은 뭐 누구는 뭐 10,000원 출자할 수 있고 누구는 100만 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출자자가 다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출자하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 있어요. 다 같은 법인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한회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표로 보면 유한회사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20인부터 50인 이하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출자자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을 갖는다.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갖고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유한회사의 개념이고요. 합자회사는 그 책임이 유한 책임 또는 무한 책임 사원이 일부는 유한 책임을 갖고 있고 일부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출자의 한도는 이거하고 다르게 출자 한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명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모두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가족과 같은 그런 결속력이 강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전 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단법인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사단법인은 어떤 사람들의 구성원이 모인 거, 우리 주식회사는 돈이 모인 걸 가지고 회사가 설립되는 거잖아요. 이 사단법인은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없이는 사단법인을 못 만들어요. 그 사람 구성원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정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다가 설립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 주무관청에서 나중에 관리를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단법인은 대개 뭐 어디에 속해 있다든가 이런 다 관리하는 그런 주무관청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법인의 형태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전에는 이제 시골에만 협동조합이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에도 이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왜 이것이 필요로 하냐면 자, 이 하나의 어떤 경제 그 주체들의 역할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생산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소매로 해서 생산된 걸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기업의 형태에서 판매를 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은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하고 이러는데, 자,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나는 배추를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이 중간 도매인한테 500원에 파는데 이 뉴스 들으니까 서울에는 이 배추가 3,000원씩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산자가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나는 500원에 파는데 이걸 갖고 가서 그 사람은 농사도 안 짓고 가가지고 3,000원에 팔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팔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배추를 싸들며 지고 가서 서울에 가서 직접 팔아요. 근데 내가 생산하는 게 500통이에요. 500통. 내가 들고 가서 서울 가서 몇 통 팔 것 같아요? 500통 다 팔면 그렇게 할 만하죠. 근데 이 사람 서울 와서 그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분업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산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을 늘려서 그 매출을 늘려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도매업자는 그러면 여기서 500원 가르다가 3,000원 팔면 완전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도매업자의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산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런 그 산지를 다 조합해가지고 또 이거를 소화할 물량, 어디에다가 판매를 할 거냐, 이걸 해가지고 생산을 조합하고 판매를 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소매업자는 도소매업자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상은 소매상대로의 또 어떤 개인 고객을 상대하죠. 근데 이 농부는 자꾸 배가 아픈 거야. 저 사람이 가서 3,000원에 파는데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도매인의 역할의 일부를 이 조합을 통해서 내가 생산하는 건 5,500통인데 이 중간 도매인은 5,000통이 필요한 거야. 5,000통을 하다가 5,000통을 뿌려줘야 돼요. 근데 5,000통을 하려면 내가 그만큼 생산자를 수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0통 물량을 맞춰줄게. 돈 좀 더 주라. 이게 바로 협동조합의 그런 그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판매 또 생산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데, 공통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적 결사체라는 그런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500통 팔 때는 500원 받았는데 그럼 내가 5,000통 맞춰줄게. 1,000원 주라. 이 사람 도매업자 오케이죠. 자기가 일일이 다 알아봐요. 그럼 결국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 사람이 산지를 다 알아볼 그 기능을 자기네 그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서 넘겨주고 500원 받던 거 1,000원 받는 거예요. 이런 목적, 경제적 이런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조합이다. 최근에는
그런 농촌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그런 노동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설팅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개인 사업자가 혼자 사업하기는 제가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해보면 저도 실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보면 혼자 컨설팅 사업을 하려면 네? 혼자 하려면 그 외로워서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이제 이런 조합과 같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네트워크가 지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보 교류도 같이 하고 같이 힘을 합할 때는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자본노동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 혼자 얼마든지 있지만 지금은 서로 이런 네트워크 관계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조금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협동조합의 특징만 한번 보시면 개인의 출자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출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출자 한도가 얼마로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고 또 의결권이 주식은 내가 투자한 돈 금액에 대해서 비례해서 주식의 숫자만큼 의결권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출자한 것과 관계없이 1인당 무조건 한 표의 의결권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야 뭐 일반적인 조직적인 그런 관계고 배당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요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똑같이 영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 개인회사가 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잖아요. 이 사회적 기업도 기본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적으로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일부를 감당해 주는 거죠. 그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특히 일반인들에 대한 일자리보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에서 어떤 그들의 삶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해 줌으로써 그걸 일부를 감당해 주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그런 것 영리를 하면서 그런 그 역할들을 해주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몇 명 채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혼합형으로 사회 공헌 형태의 지역주민의 삶의 뭐 향상,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 이런 것들을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리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그 의미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인가받은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고 이거는 인가는 아직 못 받았지만은 어떤 조례 규칙의 규격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그런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치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증 요건은 뭐 조직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인증 요건을 갖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아직 좀 미비한 그런 기준만 갖춘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절차 뭐 쭉 나오는데요. 그 창업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과 업태가 제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있는데 제조업의 특성은 뭡니까? 생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창업 절차에 있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돼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장 소비자를 대하기 때문에 입지, 상공과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공과 입지를 또 중요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도소매업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뭡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지적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자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 그 서비스업의 창업 절차고, 또 한 가지는 이 서비스업 경우도 역시 소비자가 접근해 오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입지 이런 것도 잘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각각의 창업 절차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고요. 예. 질문이요. 예. 그 개인기업에서 아직 다시 표준적으로 이제 세금 있다고 하셨는데, 예. 아직 표준이라는 건 예를 들어 경비나 그런 것들 빼는 거는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인 기업에서 경비를 인정하는 부분은 끝까지가 있는 거고, 뭐 자동차나 뭐 기타 뭐 대표자의 어떤 뭐 급여까지 그 경비 손해 그러니까 개인 기업은 대표자의 급여가 없어요. 네. 급여가 아예 없어요. 그냥 수익이에요. 어떤 부분을 경비로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집에서 쓸 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개인 기업은 일단 그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뭐 사업과 관련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큰 관계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크다라면 세무조사에서 그런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점. 당연히 일반거래자가 할 거거든요. 계산서를 발행할 건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게 된 자동차 수라잖아요. 그렇죠. 차량 구입비도 경비도 있는데 그렇죠. 접대비랑 그런 부분도 접대비도 한도가 있잖아요. 세무상에서 얼마, 매출이 얼마 되는 게는 몇 %, 해가지고 한도 금액이 있어요. 그 이상을 초과하면 인정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인정합니다. 기부금 뭐 이런 거 다 인정해요. 절세를 하려면 이렇게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써서 절세하는 방법도 하나. 그래서 이제 리스를 많이 쓴다 그러죠. 차량 같은 거 리스 형태로 많이 쓰면 그거는 비용으로 계속 떨어나가면서 내가 어떤 큰 구매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비용으로 계속 떨어나갈 비용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머지 어떤 그런 한도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무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예. 또 다른 창조기업하고 예. 자본사와의 차이가 창조기업에 대한 이제 사업자 등록은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고요. 1인 창조기업일 경우에 물론 1인 창조기업의 법인으로도 지금 될 수는 있어요. 1인 법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떤 이런 사업자 등록의 개념보다 1인 창조기업이라는 거는 똑같이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뭐 혁신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세무상의 그런 기준보다는 중소기업청에서 육성의 하나의 그 분류에 있어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1인 창조기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의 개념하고는 별개로 그는 중소기업청에서 이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그런 한 부류에 속하는 거죠. 1인 창조기업이 되려면 뭐 별도 인증 절차나 그런 게 있나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그러면 벤처기업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규정에 맞는 이런 것들로 됐을 때 대체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 해당되는 기업일 때는 어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아마 법으로보다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이 지원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을 때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창업기업이라든가 여성 기업 이러려면 그 기업의 여성이 대표자여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듯이 그 중소기업계에서 청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 네, 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 좀 지루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